안녕하십니까. 30년 동안 가르치는 일만을 쭉 해왔던 학교에서, 대학에서, 그 다음에 학원에서 강의를 해왔던 신태식 선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입문 과정으로서 교원 임용고시 시험 제도와 교육학 논술의 출제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시험 시기는 11월 넷째 주 토요일 날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임용고시에 대한 그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출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시험에 대한 어떤 방법이라든가 자세한 사항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이 참고하면 될 겁니다. 자, 1차 시험 필기시험 문항 유형과 문항수 그랬는데, 여기에 보다시피 교육학은 1교시에 보게 되는데 시간은 9시부터 10시까지 이렇게 1시간 보게 됩니다. 1시간. 그 다음에 전공은 이제 40분 쉬었다가 이렇게 보게 되고, 또 40분 쉬었다가 이렇게 2교시, 3교시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1교시 끝나고 화장실 갔다 오고 그러면 한 30분 정도 남겠죠? 그러면 30분 동안에 전공에 대한 것을 한번 쭉 봐야 되고, 여기서 또 다시 30분 정도 가게 되고, 여러분이 이제 9시 시험 보기 전에 또 한 9시, 8시 한 40분이나 50분에 전부 다 여러분의 소지품을 다 앞에다 갖다가 수거해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8시에 도착한다면 한 40분 정도 공부할 시간이 있겠죠? 그럼 40분 동안 교육학을 한번 쭉 이렇게 넘겨보고 시험 보고, 2교시 끝나면 또 다시 시험 보기 전까지 또 한 2, 30분 남으니까 그때 전공 한번 딱 훑어보고, 그 다음에 딱 훑어보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단권화된 교재, 이것을 만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핵심적인 키워드가 전부 다 키워드가 체계적으로 정리된, 체계화된 교재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교육학은 제가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처럼 여기에 있는 신태식 교육학 서브노트, 이것으로 학생들이 이것이면 거의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기출문제, 교육학 기출문제가 전부 다 여기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이걸 제가 설명하고 좀 자료가 옛날 자료다 그러면 새로운 자료로 프린트물을 여러분한테 나눠주면 그 프린트물을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은 또 밑줄도 긋고 별표도 표시하고 해가지고 2달 한 10주 정도 이 강의를 들으면 이것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중요한 내용을 암기해야 되겠죠. 암기를 하려면 또 여러분과 내가 상호작용을 많이 하게 되고, 또 이해 점검이나 구술 테스트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수업 중에 내가 여러분한테 수업이 그날 배웠던 것을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게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자기 주도적 학습의 학습 전략 3가지를 이야기해 볼까요? 그러면 여러분이 답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첫 번째는 뭐 인지 전략이나 학습 전략이 있고, 두 번째는 동기 전략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행동 전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또 학습 전략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 인지 전략으로서 초인지나 또 인지 전략이 있는데, 인지 전략에는 뭐 부와 뭐 맥락화, 뭐 조직화 또는 기억수리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초인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식의 인지에 관한 지식과 인지 과정에 관한 지식이 있는데, 인지에 관한 지식은 이런 것이고 인지 과정에 관한 지식은 대표적으로 이해 점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때요? 재밌겠죠? 매 시간마다 한 단원이 끝나면 한번 여러분한테 중요한 꼭 암기해야 될 것을 물어보고, 그 다음에 그거 끝나면 한 단원이 끝나면,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이 전부 끝나면 그것에 대해서 또 다시 여러분한테 암기해야 될 것을 이해 점검 형식으로 내가 질문하고, 여기 수업 중에 그런 거예요. 질문하고 여러분이 답변해보고 이렇게 또 질문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하고 나서 한 5주에 한 번씩 직접 학원에서, 또는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 들으신 분은 집에서 내가 문제를 주면 그 주어진 시간에 답안을 작성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험이 언제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죠? 막 그 전날 뭐 우리 중간고사라든가 또는 기말고사 때 공부하듯이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공부하는 과정이고 암기 과정이니까 암기해가지고 답안을 작성하고, 답안 작성하고 나서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점수를 얻으면, 아, 내가 교육학을 정말 제대로 열심히 잘하고 있구나 하고, 제대로 못하면은
아이고 내가 반성해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더 열심히 공부하겠죠. 그 시험 그 자체만으로도 있는 것만도 내가 100점 못 만다 하더라도 여러분에게 많은 시사점과 여러분은 스스로 성찰하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할 거예요. 네, 나중에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것은 이제 설명할 기회가 저 뒤에 있기 때문에 한 제 4강, 5강쯤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일단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시험이 실시되는데 교육학은 논술형이고 한 문항이지만 한 문항 속에 3개나 4개나 5개 정도의 작은 또 문항이 있어요. 그리고 또 다시 세분하면 또 다시 8개 정도의 문항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점수를 해가지고 총 20점이다. 물론 전공은 여기에 있는 것처럼 40점, 40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가끔 학생들이 전공이 8점이니까 전공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하는데 전공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만점을 받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공 잘한 사람들은 다 합격할 수 있는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80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전공이 보통 70점 정도다라고 하면 70점 정도에 다 점수가 다 맞아 있는 상태예요. 이 공부 잘한 사람은 다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65점에서 70점 정도에 해당되는 그런 점수를 받을 만한 실력을 갖췄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그 다음에 점수에 의해서 여러분이 판가름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무엇이 의해서 결정이 되나요? 당연히 교육학의 20점에 의해서 점수를 여러분의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학생은 여기에 있는 20점을 한 19점이나 20점을 받을 공부를 한 학생과 어떤 학생은 공부 안 해갖고 12점이나 13점 맞자 이렇게 하는 사람하고 비교하면 누가 합격하겠어요? 당연히 교육학도 최소한 남만큼은 맞은 사람이 합격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전공의 비중을 많이 두어야 되지만 저는 교육학과 전공의 비중을 2대 8, 20대 80 교육학을 20% 정도 일주일 중에서 20% 정도 공부를 한다면 일주일에 여러분이 총 100시간 공부한다 그랬다고 하면은 100시간 중에서 교육학은 20시간, 전공은 80시간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오히려 전공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육학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고 20% 그러니까 일주일에 100시간 중에서 20시간을 공부를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도 교육학을 쉽게 19점에서 20점을 받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야 그것이 단번에 합격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있는데 3급 이상 취득 필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면 한 일주일 정도 집중하면 충분히 이거 합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나 좀 국사에 대한 실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 2주 정도 잡아가지고라도 집중해가지고 빨리 이것을 먼저 합격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물론 대학교 4학년쯤에 합격하면 3학년이나 4학년 때 합격이면 제일 좋겠죠. 이것이 이제 일정한 기간 동안 유효하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잘 보면서 교육학을 여러분이 잘 못 보게 되면 2교시부터 또 다시 계속 불안이 계속 가중이 되고 2교시 때에도 교육학에 대한 틀린 문제가 계속 떠오르게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육학 첫 스타트부터 잘 해야 계속 잘 나갈 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전공에서는 기평이나 서술형이기 때문에 기평이나 서술형이니까 핵심적인 내용을 키워드를 잘 중심으로 외워야 되고 쓸데없는 거 쓰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야 돼. 근데 교육학은 논술형이기 때문에 이보다는 조금 자유롭게 자기의 표현이라든가 논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좀 자유롭다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해가 잘 되면은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논술 테크닉을 기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또 다음 강의에서 하기 때문에 이제 계속 이것을 좀 더 이야기하면 그 다음에 이제 2차 시험 과목은 이제 교직, 적성, 심층 면접, 교수 학습 지도안 작성, 수업 실기, 평가, 실기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전공을 생각하면서 미리미리 잘 준비를 해주고 1차 발표 시에 2차에 대한 것을 다 이렇게 시도해서 제시를 하는 거죠. 뭐냐면 2차 시험에 대한 요강을 이제 전형 자료를 제시하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1차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고 2차는 시도에서 이제 주관하기 때문에 시도의 특성이 반영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5번의 교육학 논술의 출제 경향은 여기에 있는 교육부에서 제시한 것처럼 교육학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 폭넓은 이제 교직 소양 활동을 통해 터득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한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한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육학 이론을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을 암기해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 교육학의 출제 범위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여기 거의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예. 여기에 뭐 평생 교육은 없고 교육 연구 통계는 없는데 교육 연구 통계에서도 한 번 시험 문제 출제된 적이 있고 그다음에 평생 교육에서는 학습 조직이란 게 있는데 생계 학습 조직 이것은 평생 교육에도 해당되고 교육 사역에도 해당되고 그다음에 교육 행정학에도 해당돼.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빠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교육학은 전반적으로 최소한 출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학원 선생님이 이제 잘 안내해 주는 대로 잘 따라서 하면 돼. 그렇다고 해서 뭐 학원 선생님이 가르치지 않는 것까지 막 그 공부할 필요는 없고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내가 재심을 활용해서 답안을 줄 수 있는 그 테크닉을 기르면 되는 것이지 다 출제하는 대로 다 100% 내가 공부하고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안 해도 다 여러분이 19점이나 20점 받을 수 있도록 제가 교육학은 내가 자신이 있으니까 교육학을 그렇게 가르칠 수가 있는 거죠. 자, 출제 관점은 교육에 대한 이해, 교직에 대한 이해, 학습자 이해, 학습 내용 이런 것들이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7번에 교육학 논술의 출제 형식 해가지고 문제 유형은 사례 제시형 해가지고 A4 한쪽이요. 상당히 제가 예시 문제를 안 가져왔는데 상당히 큰 A4, A3니까 이제 뭐냐면 상당히 종이가 큰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60분 이내에 작성을 해야 돼. 그러니까 60분 이내에 작성해야 되는데 처음 답안 작성하는 친구들은 옆에 있는 자기 책을 보고 작성해도 1시간 반 걸려. 그러니까 1시간 반 걸리니까 용어가 자동화가 돼야 돼.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답안을 계속 좀 작성을 해보고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용어들을 잘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예. 60분 이내에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비포 단면 이제 2장, 총 앞에 25줄, 뒤에가 25줄 해갖고 50줄이 돼. 그러니까 50줄 다 쓸 필요는 없는 것이지만, 최소한 한 4분의 3. 예, 4분의 3이면 어떻게 되겠어? 곱하기 한번 해봐. 예, 그쵸? 내가 볼 때 뒷장에 한 절반 정도 이상 정도는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물론 글씨 크기에 따라 좀 다를 수는 있어. 예.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가끔 글씨를 잘 못 쓰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봐도 글씨가 무슨 말인지 잘 몰라. 좋은 글씨라는 것은 상대편에게 이해하기 좋고 무슨 글씨인지 무슨 말인지 정확히 잘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 글 쓰는 것이 뭐요? 그 안에 있는 내용도 풍부하고 논리적이어야 되긴 하지만 글씨가 정확하게 써야지. 예. 그래가지고 내가 이전에 여러분이 글씨 잘 못 쓴 사람을 위해서 제가 백강체라는 그 체본을 여러분한테 소개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글씨가 좀 속도가 느리거나 또 글씨가 무슨 글씨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백강체로 바꾸라고 하고 싶어. 그럼 백강체는 원리가 딱 3가지밖에 없어. 예. 자, 원리가 백강체 하나 여러분한테 알려줄게. 위에서 밑으로 내려 긋는 글씨는 90도. 직각. 이거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세로로 쓰는 글씨는 한 10도 정도. 기울기가 10도 정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 다음에 글씨를 고르게 써야 돼. 고르게. 이 3가지 조건을 생각하면 백강체를 쉽게 익힐 수가 있어.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써볼게. 교육에 대한 이해했을 때 이렇게 쓰는 거죠. 에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잘 봐봐. 여기 내가 뭐라고 썼어 여기. 교육에 한 10도 정도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10도 정도 이렇게 10도. 옆으로 이렇게 긋는 것은 10도 정도 올라가기 쓰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 긋는 거 이런 것들은 다 90도 수직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글씨를 쓴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해할 때 어떤 사람은 이해를 갖다가
이렇게 점으로 찍는 사람입니다. 이게 연애 편지 할 때나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러지 말고 글씨를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채점자들이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많아. 50대 되신 분들도 많아. 그럼 50 플러스 마이너스 그분들은 눈이 또 나빠. 그러니까 눈이 나쁜데 글씨를 연애 편지 쓰듯이 그렇게 써버리면은 그분들이 짜증이 난다 이런 뜻이죠. 내 글씨를 읽는데 편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도록 써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글씨체가 좀 안 좋으신 분은 빨리 백강체를 배워가지고, 글씨체가 안 좋다 그 말은 본인이 쓴 글씨를 더 이상 읽기 싫다, 내가 쓴 공책이라든가 내가 쓴 일기라든가 더 이상 읽기 싫다, 그분은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다. 그 사람은 글씨체를 바꿔야 된다. 그래서 백강체로 바꾸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 제가 이론까지 여러분한테 다 이야기할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내가 여러분한테 여기까지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나는 여러분한테 공부 방법을 포함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왜냐하면 최대한 빨리 합격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제3강으로 저 2강, 3강 모아서 강의하겠어요. 제3강에서는 교원 임용고시 학습 전략은 무엇인가? 사람에 따라서 좀 달라. 그러니까 그걸 잘 여러분이 캐치를 해야 돼. 임용고시 학습 전략은 합격의 노하우를 빨리 터득해야 해야 돼. 합격의 노하우. 합격의 노하우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지 전략, 초인지 전략, 뭐 학습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바로 아까쯤 이야기했던 셀프 디렉티드 러닝, 자기 주도적 학습, 전 시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자기가 1년 동안 목표를 향해서 이렇게, 이게 목표라고 한다면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어려움이 최소로 줄이면서 무난하게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어떤 학생은 7월 달에 공부하다 너무 지쳐가지고, 또는 이제 이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공부가 잘 안 되니까 그만두고 집에서 계속 TV만 보고 있다가 이제 11월 초에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공부하러 왔어. 그래서 공부하다가 뭐 한 달 공부해갖고 어떻게 합격하겠어? 그 떨어졌지. 그래갖고 이제 집에 가가지고 이제 다시 1월 달에 새로 와서 내가 진짜 이번에 열심히 하겠다 해갖고 1년 동안 죽게 하면 살기로 해갖고 그 다음에 합격하고 간 것이죠. 그래서 자기 주도적 학습에서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 전략을 잘 실천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것을 터득해야 되는데, 남의 이야기만 듣고 학교생들의 학교생들의 동영상만 듣고 그걸 다 했다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 학교생들은 대부분 다 자기가 이제 시행착오 했던 것은 잘 기억이 안 나고, 자기가 아마 내가 생각할 때 합격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할 경우가 많거든. 그러니까 자기한테 좋은 것만 생각이 나.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이야기해.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합격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지.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던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상 그 합격했던 학생이 했던 방식대로 여러분이 막상 하다 보면은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 명의 전공 과목이라든가 교육학 그 강사님들의 합격 설명회를 듣고 여러분 스스로 임용고시 합격기가 있으면 전공의 뭐 카페라든가 여러 군데에 있으면 그걸 또 찾아 읽어보고, 저는 이제 이걸 이전에 썼지만 이것은 이제 지금 지금 이게 14년도 거거든. 14년도 거니까 벌써 10년이나 지났잖아요. 물론 시험 과목은 변함이 없어. 이런 것들을 찾아서 읽어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적합한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가, 자신에게 적합한 합격 프로그램이 무엇이, 어떤 식으로 내가 1년 동안 그 공부를 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구상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3.2.1체법에 따라 학습하라 그랬는데, 3.2.1체법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제가 3체 교육학 그랬잖아요. 나는 앞으로 3체 교육학. 3체. 자, 3체인데 여기는 3이 첫 번째 이해, 암기, 적용.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해, 암기, 적용인데 이해는 이제 교육학에 대한 이해겠죠. 그 다음에 교육학 쓰는 방식, 이것을 논술 스킬이라고 이야기해. 그래서 논술 스킬은 여러분이 금방 익힐 수가 있어. 그리고 몇 번 적용하면 돼. 그래서 나는 여러분이 논술 쓰는 요령을 가장 쉽게, 여러분 막상 논술문 쓰려고 하면 잘 안 되잖아. 근데 내가 그것을 책임지고 알려줄게. 금방 배울 수가 있어.
그다음에 이제 교육학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개념이라든지 원리라든지 법칙이라든지 이론이라든지 모형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해를 잘 구조해서 이해를 해야 암기량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이해를 잘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필요한 핵심적인 것을 암기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를 통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적용을 하는데 여기에 있는 문제를 갖다가 꼭 그 7월이나 8월부터 적용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나는 1월, 2월 끝나면 그때부터 바로 기본 이론 끝나면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 그래갖고 여러분이 시행착오를 통해서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모의고사도 한 달에 한 번씩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의 지금 프로그램은 이미 검증된 프로그램이에요. 2012년도에 제일 먼저 교육과 강의를 했고 내가 이미 다 검증을 했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학생들이 점수가 짧은 시간에 교육학 점수가 다 19점 이상 이렇게 맞아가지고 다 합격을 하고 학생들이 교수님 때문에 합격했다, 교육학 때문에 합격했다 이런 학생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 거지 아무 검증되지 않는 지금 내가 무슨 뼈가리 강사도 아니고 오랜 경험이 축적돼 가지고 하는 건데 다만 내가 최근에 약간 좀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이제 학원에 좀 충실하지 못했는데 지금 다시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한테 뭐 재능 기부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최소의 비용으로 최소의 여러분이 노력으로 최소의 비용과 최소의 노력으로 최단계 임용고시 교육학에 대한 정복 20점 가까이 맞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목표예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이 훌륭한 교사가 돼가지고 교육학 강의 듣는 것도 훌륭한 교사가 되는 과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초수생과 장수생에 따라 학습 전략의 차이를 두어라 그랬는데 아까도 한번 내가 비슷한 이야기했어. 전 시간에 초수생은 잘 모르니까 학원 강사의 연간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것이 1차적으로 필요해. 처음인 경우에는. 그리고 이전에 한번 했다 하더라도 대충 했다거나 1월, 6월만 강의 듣고 시험 보러 갔다든가 이런 친구들은 역시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학원 강사의 연간 프로그램을 잘 따라가는 것이 제일 무난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이전에 했다 하더라도 나는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한번 따라가는 것이 좋지. 물론 학원 선생님 선택이 상당히 중요해. 그래서 하면서 학원에서 스터디라든가 이게 학원 선생님의 이제 피드백이나 스캐폴딩 이런 것에 따라서 잘 따라가면 된다 이거예요. 너무 무리하긴 어려워. 왜냐하면 잘못하면 오버페이스 해가지고 나중에 지쳐버린 경우가 있거든. 근데 장수생은 꼭 학원 강사의 프로그램을 전부 따라갈 필요가 없어. 나한테 필요한 걸 선택해라 이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를 풀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이 된다. 그러면은 굳이 그거 따라갈 필요가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단권화된 교재라든가 이런 것을 공부를 해가지고 미술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냥 한 번에 확 바뀌는 게 아니잖아. 매년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거 가르쳐야 될 건 다 정해져 있고 교과서 다 정해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했던 거 가지고 충분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걸 가지고 실전과 똑같이 매번 시험을 보면서 나의 그 실전 능력을 기르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꼭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자기 주도적 학습, 동료하고 함께 스터디 이것을 해가지고 자신의 실력을 튼튼하게 해야 한다.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나는 설명할 수가 있고 분석할 수가 있고 이런 능력을 길러야 된다 이거예요. 학습 곡선이라는 게 있는데 학습 곡선에 보면은 이런 곡선이 있고 이런 곡선이 있어. 이것은 뭐냐면 시간에 따라서 얼마만큼의 학습이 됐느냐, 성취, 학습의 정도를 말해. 그러면 얘가 이제 1월에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그런데 9월, 10월, 11월, 물론 시험은 11월 달에 보죠. 10월, 11월이에요. 근데 11월인데 여기에 있는 그래프는 어떤 학생의 그래프냐면 초수생의 그래프예요. 초수생은 오수별로 이야기하면 관련 정착 의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기초가 튼튼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가도 빨리빨리 외워지지도 않고 많이 더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근데 장수생은 이미 1월 달에 이만큼 알고 있어. 한 40, 50%를 이미 알고 있다. 작년에 공부한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장수생의 그래프예요. 장수생은 지금 한 1월이나 2월만 되더라도 바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도의 실력을 지금 갖추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초수생하고 장수생하고 하면 11월 달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갭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초수생이 합격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지. 그러면 초수생의 그래프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 이것의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뜻이야. 이런 식으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물론 이것을 정가속이라고 하고 기울기가 점점 더 플러스가 되니까 이것을 부가속이라고 이야기해. 부가속, 여기는 정가속.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프가 지금 어떤 그래프냐 이거예요. 그래서 초수생은 지금 1차적으로 천천히 따라가는 초수생은 이 그래프인데 초수생이 장수생을 따라잡으려면 이 그래프를 만들어야 된다. 이 그래프를. 네? 그럼 여기가 지금 몇 달? 10월 달인데 10월 달에 장수생을 능가하는 그래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해한 다음에 암기를 해야지. 이해한 다음에 계속 암기를 해야 돼. 에이. 그러면 여기 초수생이 장수생을 능가할 수가 있다 이런 뜻이야. 장수생을 능가하기가 쉽겠어. 그러니까 얼마나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럼 장수생은 여기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지지 않으려면 이것을 더 그래프를 올려야 되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장수생과 초수생이 어떻게 학습 전략의 차이를 둬야 되는가 여러분이 좀 잘 신중히 생각해가지고 공부 방법에 잘 초점을 맞춰서 학습 전략을 선택해야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합격하려면 전공의 학습의 절차를 보면은 모델, 코칭, 스캐폴딩 이것이 학원 강사님들이 여러분한테 해줘.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러분은 학원 강사님의 손을 떼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명료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부족한 것을 반성하고 새로운 그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가 새로운 문제에 대한 대처 능력 이런 것까지 길러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 초수생들은 여기에 있는 코칭의 단계라든가 스캐폴딩 단계에서 시험을 봐. 그러니까 초수생들이 상당히 불리하지. 장수생은 이 스스로 스터디를 통해서 이 명료와 반성 탐구 단계까지 나와가지고 모의고사 문제를 자기 스스로 분석하고 해설하고 답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제시하고 피드백을 받고 실제 상황이라는 것은 중고등학교 교재라든가 교과서를 보고 어떤 문학 작품을 보고 시를 보고 처음 보는 시라 하더라도 그 시를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는 분석하고 해설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 이게요. 그럼 학원 선생님 강의만 들어가지고 완벽하게 다 끝낸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장수생들은 제발 학원에만 너무 의존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만 선택해서 듣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셋이서 들으면은 세 사람의 선생님의 강의를 3월부터 한다 하더라도 바로 모의고사부터 들어갈 수가 있어. 모의고사도 기초가 없는데 어떻게 모의고사 하냐고? 장수생이잖아, 장수생. 장수생은 최소한 50%는 이미 알고 있는 수준이다 이런 뜻이요. 응? 12월, 1월, 2월 달에 3개월 동안에 까먹었다 하더라도 50%는 알고 있어. 그럼 50% 알고 있는데 또 똑같은 것을 공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흥미가 상실되고 지루하잖아. 뭐하러 나 작년에 들었던 걸 또 들어. 그러지 말고 구성주의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실제적인 문제 상황에 여러분이 노출시켜라 이거예요. 실제적인 문제를 봐. 3명의 강사님이 문제를 출제했던 것을 전부 모아가지고 그것을 문제를 매 시간 딱 시간을 정해서 문제를 풀어가지고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을 해. 그러면은 여러분이 작년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잘 몰랐구나, 어떤 부분을 더 보충해야 됐구나 이런 것을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역으로 그러면 그 해당되는 교재라든가 내용을 찾아보고 또는 전공 선생님들의 책을 찾아보고 전공 선생님의 교재를 참고하고 또 인터넷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 들어가서 찾아보고 해서 여러분의 능력을 신장시키고 보충해라 이런 뜻이죠. 합격하려면 남이 모르는 것을 나는 알아야 되잖아. 근데 학원을 똑같이 다니면 어떻게 돼? 남이 모르는 것을 내가 아는 게 아니라 남만큼밖에 모르잖아. 근데 그 중에서 암기를 잘하는 사람은 그것이라도 다 아는데 나는 암기도 제대로 못한다. 그러면 남만큼도 못하는 거야. 그럼 결국은 떨어지게 되지. 그렇게 하지 말고 남보다 더 잘해야 되니까 계속적으로 나의 실수, 내가 틀린 거 이런 것을 계속 보충하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자, 여러분이 전공이 8점이니까 나는 전공을 너무 필요하다고 봐. 왜냐면 교육학은 내가 자신있게 여러분이 교육학 때문에 떨어지는 사람 없어. 자신있게 나는 여러분한테 한 100명 중에서 가끔 한두 명 정도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점수가 낮게 나온 경우가 있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점수가 확 낮게 나온 게 아니고 한 100명 중에서 한 명 정도는 한 생각보다 점수가 낮아. 그럼 본인이 실수했을 경우도 있고 아니면 평소에 공부할 때 얘가 뭔가 좀 자기의 약점을 보충하지 않은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또 한 명은 나는 얘는 한 19점 이상 맞을 거다 했는데 한 17점, 8점 정도밖에 못 맞았어. 그때는 내가 좀 속상하기도 하지. 근데 그 경우는 소수생인 경우에 왜냐면 학교에 대한 경험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학교에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약간 얘가 당황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 이외에는 100명 중에서 98명 정도는 항상 내가 예상하는 점수 나오고 얘가 평소에 약점이 있으면 그걸 내가 첨삭을 통해서 다 보충을 해버리기 때문에 거의 부족한 부분이 없다 이런 뜻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초수생과 장수생의 학습 전략의 차이를 두어야만 합격할 수가 있어.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이 이미 장수생은 이미 50% 알고 있는데 뭐가 두려워. 두려워하지 말고 친구들하고 같이 그냥 야생마처럼 밖에 튀어나와서 같이 공부를 해라 이런 뜻이야. 자, 그 다음에 장독립형인가 의존형에 따라서 또 공부 방법이 다를 수가 있어. 그래서 장독립형은 자기 스스로 소신껏 뭐냐면 자기 스스로 컨트롤을 잘 하면서 할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자기 집에 조용한 공부방이 있으면 거기서 해도 되고 도서관을 이용해도 되고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장의존형은 주변에 많은 영향을 받게 돼. 그러면 결국은 학원 선생님한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아니면 스터디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묶고 구속을 시켜라 이런 뜻이죠. 그래갖고 스터디 친구들하고 같이 계획대로 철저하게 나가야 된다. 특히 인강 듣는 학생들이 자기 관리 평가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자기 관리 평가를 효율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여러분의 관리를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험을 자꾸 봐. 근데 시험을 이제 매 강의마다 시험을 보는데 그것은 하나는 이해 점검이고 그 다음에 월 1회 정도 소수령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도 봐. 소수령 시험을 보고 이것이 계속 이어져. 6월까지. 그리고 이제 7월부터는 그 매주 시험을 보게 되니까 그것은 이제 그에 맞춰서 스케줄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인강 듣는 학생도 철저하게 여러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내가 강의 프로그램을 다 짜놨어.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이거지. 궁금한 사항은 항상 Q&A 활용하면 되고 제 카페 또는 여러분이 내 거 강의 안 된다 하더라도 누구 것이든 간에 이걸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교육학의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 이야기하고 싶어. 교육학이 점수의 100점 중에서 20%밖에 안 되니까 뭐 교육학 그거 쓸 시간에 전공 공부한다. 제발 그런 생각하지 마. 그건 실패의 전략이야. 실패 전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봐. 다 합격할 사람이 전공을 대충 하겠어?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은 전공은 전부 다 여기에 예를 들어서 70점이다. 그러면 대부분 다 65점에서 70점 정도의 수준에 있다. 이런 뜻이죠. 근데 이 중에서 교육학 20점을 포기하고 나는 한 12점이나 맞겠다 한 사람하고 교육학 한 19점 맞겠다 한 사람하고 벌써 7점 차이가 있어. 근데 그 7점 때문에 여기에서 아무리 전공 나는 65점 맞고 내가 70점 맞았는데 여기에는 65점 맞은 학생은 지금 5점밖에 내가 더 안 맞았잖아. 전공 열심히 해갖고 5점 더 많이 해가지고 교육학 7점 손해보고 해가지고 어떻게 합격하냐 이런 이야기야. 자, 그래서 첫 번째 1차에서도 교육학이 중요하지만 1차 전공 과목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교수법 이것이 교육학하고 중복이 돼. 그러니까 교육학을 확실하게 공부하면 거기에서도 쉽게 이해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두 과목 공부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검증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공부하는 데 있어서도 심층 면접, 집단 토익, 수업 시연 이런 때도 여러분이 교육에 대한 전문가적인 그런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이게 다 어디서 나오냐면 교육학에 나와. 교육학의 이론이라는 게 뭐예요? 이론이라는 것이 A와 B와의 관계잖아.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과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어떤 대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것을 하면 이것이 좋아진다 이런 이야기니까 당연히 이론 속에 다 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육심리학의 동기이론, 동기 공부함으로써 학생들이 동기가 낮은 학생들한테 동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대안을 어디서 찾아야 돼? 동기이론에서 찾아야 되잖아. 학생들한테 기대 매력성을 높여준다. 같이 그 대상에 대한 매력성을 높여준다. 그 다음에 기대, 성공 가능성. 나도 이거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게 해주려면 단계별로 수준별로 과제를 줘가지고 성공 경험을 자꾸 축적을 시켜야 된다. 이게 다 이론에서 나온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교 현장의 전문가로서 교원 정년까지 65세까지 앞으로 65세까지 지금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65세까지 여러분이 수업하고 생활지도 이런 거 다 하는데 바탕이 바로 교육학이다 이런 뜻이죠. 근데 그 교육학을 안 해가지고 가면은 쓰겠어. 거기 교사들 중에서 그 학생들이랑 학부모의 관계가 좋지 못해가지고 고통스러운 것도 다 교육학에 교육행정학에 뭐 갈등 이론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잘 공부하면 내가 교사로서 이런 갈등 상황에 처음 이렇게 해결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육학을 공부하면 다 해결이 되고 여기서부터 탄탄한 그런 교육 철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교육 철학이 뭐예요? 교육 철학이 학생들을 무슨 내용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가르치고 이런 것들이 다 선택하는데 다 선택이 다 교육 철학이고 교육관에서 비롯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교육학을 내가 전공한 사람이라서 여러분한테 막 교육학 강의 들으라 이렇게 지금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교육학을 제대로 공부를 해라 이거예요. 나는 교육학 박사니까 당연히 교육학을 좋아하겠지. 물론 교육학 전공도 안 한 사람들이 거짓말로 학력에다가 막 이렇게 교육학이라고 막 대학원에다가 거짓말을 써가지고 한 사람도 있는데 교육학을 제대로 잘 배우면은 정말 유용하다 이걸 이야기하고 싶어. 교육학이 아무리 중요해도 절대 8대2 법칙을 넘어가면 안 돼. 그래서 교육학은 일주일에 총 공부 시간에 20%만 공부를 투자를 해가지고 나는 19점 그냥 받겠다. 근데 그것이 어려우면 나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른다 그러면은 내 강의를 선택하면 되는 것이고 내 강의는 여러분한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3채, 최소의 비용, 최소의 노력으로 최단기에 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강의의 특징이다. 자, 이것을 여러분한테 이야기하고 싶어. 자, 그래가지고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교육학 기출문제를 한번 간단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이 교육학에서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한테 확실하게 인식시키고자 하는 것이 입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도 한번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여러분 교육학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또 초수생이냐 장수생이냐에 따라서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성공할 수 있다. 이것을 잘 이해했으리라고 믿고 이제 잘 이해 안 되신 분은 다시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